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비리와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일제히 겨냥하는 정견 발표 전에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8명의 후보들을 두 개조로 나눠서 4명씩 나눴는데 B조에는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면서 이 B조가 좀 더 죽음의 조, 그러니까 좀 더 치열할 거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지금 A조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들어가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맹공이 펼쳐질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대선, 이번 토론회 주말 동안 이어지는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얼마나 이제 좀 주목을 할 것인가. 예. 속된 말로 이제 바람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지금 기간이 짧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19, 오늘이 18일이죠. 18, 19, 20일 날 이런 예. 뭐 비전 대회라든지 토론회 열고서 22일 날 지금 4명으로 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과 사나흘입니다. 그것도 29일 날 또 최종 2인으로 선정하고 거기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5월 3일 날 예. 그러니까 불과 한 뭐 보름 사이에 예.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치열한 경선이 돼야 되는데 치열하게 되다 보면 결국 또 상대방 서로 흠집내기 네거티브로 흐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경선 흥행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앞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비판 얘기만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비난만으로 현재 불리한 구도를 뒤집어 볼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물론 비판 대상은 이재명 대표지만 결국 그 구도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가 돼버려요. 예. 전 대표죠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훨씬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피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조금 뭐 핸디캡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서로 간의 네거티브보다도 또 어떤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TV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또 경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A조, B조는 일단 나뉜 상황인데 B조의 면면을 보면은 또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은 지난 대선 총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던 두 사람이어서 이번에도 그런 지금 신경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이들을 죽음의 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죽음의 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나마 지금 관심이 멀어져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김문수, 안철수 후보조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문제는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조에서 이제 탄핵의 강과 관련해서 건널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 계엄은 잘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포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 본선에 갔을 때 국민의힘이 아주 패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선이 중요한 부분은 책임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포비아만 있지 내가 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비치지 않아요. 물론 본인들이 뭐 하고 싶겠다라는 말은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들이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과 비전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유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마찬가지로 후보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못하겠어요. 밭이 좋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밭을 좀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에는 좀
좀 쉽지 않은 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이제 변호사님의 의견이시긴 합니다만 또 A조가 너무 무관심 속에 끝날 것 같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또 A조에는 김문수 전 장관,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김문수 전 장관 계시고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했었거든요. 이 둘의 어떤 구도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유튜브 하시다가 갑자기 장관 되시고 또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갑자기 1위 후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만으로 1위 후보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튼 지금 이 8명이 TV 토론을 거쳐서 또 22일에 최종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는 건데 이 4명 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를 놓고도 굉장히 지금 관측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런 분석들을 보면은 한동훈, 홍준표 또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나경원과 안철수 후보가 누가 들어갈 것이냐를 놓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누가 빠질 것 같다 얘기하는 게 예. 굉장히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어쨌든 뭐 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보통의 대선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전부터 본인의 이름을 알리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 발표도 하고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있는데 이번엔 너무 짧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또 다 여론조사를 결론낸단 말입니다. 1차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고 2차에서는 당원 국민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조사란 것은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대개는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반 여론조사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들은 대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재 4강은 일반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정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특히 당원들이 50대 50에서 2차 경선에서 예. 누구를 정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가 아마 결론에 날 가능성이 높아요. 20대 대통령 후보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붙었는데 맞섰는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굉장히 앞섰는데 당심에서 많이 떨어져가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아마 특히 당에서 당원들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한 소구력이 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당심에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후보만큼은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후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교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너무 망가질 것 같고 망가진 것을 떠나서 국민들까지 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안 될 후보다. 전혀 준비가 안 된 후보고 그냥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만 하다가 1위 후보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려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래서 이게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치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수의 중심 TK에서도 또는 PK에서도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 2등에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이재명 후보랑 붙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더 어려운 후보라고 좀 전망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 도토리 키재기 아닐까요? 저는 둘 다 예.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경선 시작하기도 전에 김빼기 작전으로 뭐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한덕수 대행도 출마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건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결국 자강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쇄신하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다음 지방선거 뭐 총선을 바라보면서 좀 쇄신하고 반성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 여론조사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 여론조사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12%, 한동훈 10%, 김문수 9%, 다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들이어서 저희가 우열을 매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주목돼서 보이는 게 모름과 무응답 시 55%입니다. 지금 저 퍼센트가 결국 나중에 이 유권자들이 이 마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결국 어디론가 다 분산이 될 텐데 어디로 분산이 될 것으로 보세요, 교수님? 그 대체로 저기 결과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되게 예. 인지도 순인 거죠. 홍준표 후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여러 차례 대통령 나왔고 또 계속해서 계속 정치 이슈를 제기하면서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계속 직전에 전 대표였고 계엄정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대체로 뭐 그런 인지도 범위는 나온 것 같고요. 대체로 저분들이 상당히 예상되는 건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름, 무응답 이런 분들은 아예 정말로 모른다 또는 관심이 없다. 아예 정말 누구 찍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많거든요. 기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저분들이 이제 당원 저쪽에서 그래도 당원이라면 뭐 열심히 하지 않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원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 현재로서는 봐서 뭐 당원들이 뭐 김문수 전 지사 전 장관 뭐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도 속단할 수 없고 어쨌든 토론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요.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충청권이라고 한다면 역대 대선에서 늘 어떤 캐스팅 보트 또는 중도층 표심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곳인데 여기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세 후보 모두 지금 세종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모두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지금 세종 이전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충청권 표심을 의심한 것도 있죠. 그러나 세종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이 너무 포화 상태이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 집무실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예. 좀 깨트릴 수 있는 중요 부분이거든요. 꼭 수도가 또 세종 집무실이 청와대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으로의 이전은 이제는 이제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분권 간의 어떤 분권적인 발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민주당 경선 벌써 보십시오. 차기 정부에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하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이재명 포비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얘기하고 그게 두각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굉장히 공고하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의 경우에는 이게 개헌 사항이잖아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회 분원 설치하고 예. 세종에 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만드는 건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원 또 뭐 제2집무실 하면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두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서울 간다고 하고 세종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는 뭐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관들은 또 국무회의가 열리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낭비 요인은 어쨌든 당을 막론하고 빨리 좀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글쎄 이제 뭐 대통령과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면 그것이 수도 이전이다 그래가지고 한때 예. 뭐 관습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재가 그걸 위헌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이라도 다시 만약에 뭐 헌재에 간다면 큰 문제 없이 여야 합의가 완전히 된다면
뭐 합의가 돼서 그 헌재 혹시 누구라도 이제 뭐 헌법 소원이라도 한다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야기하는 국정 혼란이라든지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분원, 제2집무실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방법일 수 있으면서 또 국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네, 여야가 합의하고 예.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도 엇갈렸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로 인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어떤 차출론 또 그리고 대망론이 대두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좀 차질이 생겼다, 좀 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먼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예. 이건 도무지 일반적으로는 법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결정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정치고요. 법적 논리가 아니고 정치 구호일 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어디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런 것이고요. 말이 안 되고. 저는 첫 번째 예전부터 권한대행 얘기할 때 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자제할 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자제한다는 게 법적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헌재는 말이 안 되는 재판 대신 정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헌법 소원을 하고서 그걸 가처분 한 거 아닙니까? 헌법 소원에 근거해서. 예. 헌법 소원이라는 건 자신의 권리가 현재 침해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권리가 침해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이제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다면 이 헌재 결정과는 관계 없는 거다. 저는 다른 정치적 얘기지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차출론에 지장이 있고 헌재 결정이 없었다면 뭐 지장이 없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또 본안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헌재의 어떤 가처분 인용 결정 요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 권한대행 거리 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결국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행보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의 권한 대행이죠. 그러면 이때는 마흔형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다른 헌법재판관도 지명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한 달 반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현재 7인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의 친구, 법률 집사라고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긴급한 소원의 우려가 있다. 나중에 본안에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임명해버리면 뭐 재심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성의 관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임명을 하면 안 됐죠. 마찬가지로 한덕수
한덕수 대행에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는 일단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자신이 지난 3년간 총리로서 무능한 모습들, 또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분이 지금 출마를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빨리 이제 자신의 위치를 실감하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것이 조기 대선 관리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